차 안에 냄새 배잖아요. 어머님, 빨리 좀 내리세요. 아유, 정말?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양원비 300만 원이면 자기 벤츠 유지비라며 멀쩡한 시어머니를 산속 폐가에 내다버리는 순간이었죠. 여기 공기 좋으니까 딱 10분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 테니까. 그 뻔한 거짓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려진 시어머니의 낡은 조끼 주머니 속에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1,000억짜리 계약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타이어가 자갈을 지니기며 흙탕물이 사정없이 튀어올랐습니다. 차! 순자 씨의 주름진 얼굴에 낡아 빠진 솜조끼에 시커먼 진흙이 처박혔습니다. 눈도 못 뜰 지경이었습니다. 입안에서 모래가 씹혔습니다. 더러운 맛이었습니다. 아니,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비참한 맛이었겠죠. 차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붉은 미등이 뱀 눈처럼 번득이더니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이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을 안 돌아봅니까? 백미러로라도 힐끔거릴 법한데 아들놈조차 고개를 쳐박고 쥐 죽은 듯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휘오. 3초간의 정적.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겨졌습니다. 혼자였죠. 강원도 정선, 해발 800m의 폐가 앞.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첩첩산 중이었습니다. 뼈가 시리게 추웠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조끼 단추가 떨어져 나간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여밀 힘조차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에 묻은 흙탕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망부석처럼요. 눈에서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면 눈물도 말라버리는 법이니까요. 손끝이 하얗게 질려 감각이 없었지만 주먹을 쥔 손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30년 전 남편 죽고 혼자 국밥할 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었죠. 그때도 추웠습니다. 새벽 4시 얼음장 같은 물에 배추를 씻을 때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등에 업힌 어린 준석이가 있었으니까요. 준석이가 울면 행여나 찬바람 들까 포대기로 감싸 안았었거든요. 자신은 입이 얼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아들놈 입에는 따뜻한 젖을 물렸습니다. 4살 깎아먹이며 키웠습니다. 내 피 빨아먹이며 키웠습니다. 입에 단내 나도록 일해서 대학 보내고 번듯하게 장가 보냈습니다. 며느리 들이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고 호강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 늙은 어미를 산속에 던져놓고 간 겁니다. 이 꼴을 보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나? 이 꼴을 당하려고 내가 10원 한 푼 안 쓰고 모았나?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내가 무슨 죄로 저런 걸 자식이라고 키웠는지.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손이 얼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곡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의 구분 등 위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 2송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추위에 눈까지 뿌렸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얼어 죽으라는 거였죠. 하얀 눈송이가 흙탕물 묻은 뺨에 닿아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공이 흔들리는 걸 멈췄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조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깊숙한 곳, 속주머니에 핀으로 꽁꽁 찔러둔 그곳. 며느리가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뒤졌지만 끝내 못 찾았던 그곳.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누런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꼬질꼬질했지만 그 안에 든 건 빳빳한 등기권 리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형 2지 폴더폰 하나. 순자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식에게 버림받은 힘없고 초라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악착같이 돈 모아 강남 빌딩을 올린 회장 박순자의 눈이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을 겁니다. 비릿했습니다. 뭐냐? 니들이 원한 게 돈이었냐?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바람 소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산짐승도 숨을 죽일 만큼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돈이 그렇게 탐이 나더냐? 그래, 어디 한번 가져가 봐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 순자 씨가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손가락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평생 설거지하느라 퉁퉁 붓고 갈라진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은 지금 그 어떤 판사의 손보다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의 심판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뚝, 뚝,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연결되었습니다. 달칵? 네, 회장님. 접니다. 수화기 너머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GPS 추적 신호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디십니까? 위치 추적해보니 산속인데. 설마 그 사람들이. 김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버렸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순자 씨가 폐가를 올려다봤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기둥, 구멍 뚫린 창호지, 거미줄이 쳐진 처마 밑, 자신이 버려진 이 자리가 사실은 평당 1억이 넘는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사둔 곧 재개발로 천지개벽할 땅이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제 무덤인 줄 알고 버린 곳이 사실은 황금방석이었다니. 김 변호사. 네, 말씀하십시오. 시작해. 순자 씨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용의 숨결 같았습니다. 내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 지금 타고 가는 차부터 당장 세워. 알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고 법적 절차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비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비, 흥? 순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흙 묻은 얼굴 위로 차갑게 굳은 표정이 번졌습니다. 자비는 사람한테나 베푸는 거지. 남김없이 싹 다 빼서 빈털터리로 만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주머니 속 계약서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산속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바스락. 이제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눈발이 거세졌지만 순자 씨는 춥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이라는 불길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으니까요. 쿵짝쿵짝. 차 안이 떠나갈 듯 음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나는 트로트였습니다. 조금 전 사람을 산에다 버리고 온 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아우 속 시원해. 자기야, 냄새 안 나니까 이제야 살 것 같지 않아? 희진이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조수석의 준석도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제 어미를 짐짝처럼 버려놓고 마누라 장단에 맞춰 박수까지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뭐
어머니도 거기가 더 편하시겠지. 공기 좋잖아. 당연하지. 거긴 자연이잖아. 자연. 힐링하시라고 보내드린 건데 효도지, 효도.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죠. 희진은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그 낡은 아파트. 그거 전세 주면 5억은 나오잖아. 그걸로 내 벤츠 할부부터 갚자. 그리고 남는 돈으로 동남아 여행이나 갈까? 그래도 명의는 엄마 걸로 되어 있는데. 아우, 답답해. 치매 노인네 도장 찍는 게 일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희진의 머릿속엔 이미 5억이 꽂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산속에서 얼어 죽든 말든 자기 벤츠 할부금이 더 급했던 겁니다. 참 대단한 며느리 나셨습니다. 부항.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휴게소에 들러 핫바와 우동을 시켜 먹었습니다. 후루룩. 쩝쩝.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순자 씨는 산속에서 찬바람 맞으며 떨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배가 터지게 먹고 있었죠. 다 국물 끝내준다. 자기야, 어머님은 산속에서 이슬이나 드시겠지? 깔깔깔. 희진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표독스러운지 지나가던 사람들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진이 단골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장님. 저 희진이에요. 그 낡은 아파트 있잖아요. 금매로 내놓을게요. 네. 무조건 현찰 박치기로 빨리 빼주세요. 시세보다 5천 싸게. 오케이. 전화를 끄는 희진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니까요. 따르릉. 준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글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뭐야? 보이스피싱인가? 기분 나쁘게. 준석이 투덜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다시 울렸습니다. 따르릉.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저장된 번호였죠. 김태준 변호사.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알고 지내던 그 깐깐한 김 변호사였습니다. 보세요.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김준석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지금 즉시 갓길에 정차하십시오. 경고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왜 정차를...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난 신고. 준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차를 내가 타는데 무슨 도난이란 말입니까? 아니, 변호사님. 이거 제 차잖아요. 할부도 제가 내고 있는데 무슨 도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할부금 박순자 회장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명의도 회장님 거고요. 회장님? 준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회장이라니. 시장에서 순대 썰던 엄마가.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희진이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야, 너 누구야? 어디서 보이스피싱 수작질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청담동 최희진이야. 희진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김 변호사의 비웃음뿐이었죠. 청담동 최희진 씨? 곧 경찰이 갈 겁니다. 조용히 협조하시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야, 김준석. 너 어디서 돈 빌렸었어? 왜 이런 전화가 와? 희진이 준석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짝! 그때였습니다.
백미러 뒤로 불길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삐용.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준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가 벤츠의 양옆을 따라붙고 있었죠. 치직.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 가는 38.9 벤츠 차량. 당장 갓길로 정차하세요. 즉시 정차하세요. 경찰의 경고 방송이 고속도로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선글라스 뒤에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죠. 뭐? 야, 왜 따라와? 나 딱지 뗄 거 없는데?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여보, 세워. 빨리 세우라고. 준석이 핸들을 꺾으려 하자 희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못 세워. 이거 뺏기면 나 죽어. 절대 못 줘. 희진이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차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벤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익.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아스팔트를 긁었습니다. 쾅. 앞범퍼가 살짝 부딪히며 벤츠가 멈춰섰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쾅쾅 두드렸죠. 문 여세요. 빨리 문 열어요. 희진은 문을 잠그고 버텼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를 누르고 악을 쓰며 소리쳤죠.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차를 막아. 우리 시어머니가 누군 줄 알아?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방금 갖다 버린 시어머니를 이제 와서 찾습니다.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갑니다.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희진이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었죠. 아, 알았어요. 연다고요.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희진을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명품 코트가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찢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꼴 좋습니다. 당신들 뭐야? 이거 인권 침해 아니야? 변호사 불러. 희진이 발악했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눈앞에 들이밀었죠. 차량 도난 신고 접수증. 신고자는 박순자. 차주 박순자님께서 도난 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기 혐의로 조사 예정입니다. 유기. 희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준석은 조수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아, 아니에요. 우린 그냥 효도 여행 보내드린 건데. 오해라니까요. 희진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경찰은 차 키를 뺏어 들었습니다. 변명은 조사받으면서 하시고요. 차 압류합니다. 두 분 여기서 내리세요. 네. 고속도로 한복판에요? 그럼 우린 어떻게 가라고요?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택시를 부르든 걸어가든. 당신들이 버린 노인네 생각하면 이것도 호강인 줄 아세요. 경찰은 벤츠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웅. 희진과 준석이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벤츠는 경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매연 냄새뿐이었죠. 고속도로 갓길.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희진은 찢어진 코트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이힐 굽 하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 김준석? 너네 엄마. 뭐 하는 사람이야? 희진의 눈에 도끼가 돌았습니다. 준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평생 순대 냄새 난다고 무시했던 엄마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경찰까지 움직인 건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 전 전화했던 김태준 변호사가 타고 있었죠. 김 변호사가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툭!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서류 봉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해주라 하신 겁니다. 집까지 걸어오시려면 힘드실 텐데 읽으면서 오시죠. 김 변호사의 차가 떠나고 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및 채무 이행각서. 준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지옥문이 이제 막 열린 겁니다. 털털거리는 낡은 택시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준석과 희진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죠. 희진은 찢어진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굽부러진 구두 때문에 절뚝거렸습니다. 준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고요. 택시비 3만 원. 희진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긁었습니다. 삑. 결제 오류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손님, 한도 초과라는데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째려봤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카드, 한도 5천만 원짜리 블랙카드거든요. 다시 긁어봐요. 아, 안 된다니까요. 다른 카드 없어요? 희진이 가방을 뒤져 카드란 카드는 다 꺼냈습니다. 준석도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죠. 삑. 정지된 카드입니다. 삑. 거래 정지. 삑. 사용 불가. 기계음만 요란했습니다. 모든 카드가 먹통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왜 이러지? 준석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니 박순자 회장님이 전면적 자금 동결을 지시한 겁니다. 숨통을 아예 끊어놓겠다는 거죠. 결국 준석이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현금 3만 원을 꺼내줬습니다. 택시기사는 돈을 받고는 혀를 차며 떠났습니다. 쯧쯧. 돈도 없으면서 폼은 잡아가지고. 희진이 택시 뒷공무니에 대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택시는 이미 매연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쪽팔림 뿐이었죠.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평당 1억이 넘는다는 최고급 아파트. 희진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던 그 집. 들어가서 씻고 다시 나가자. 변호사 그 인간 내가 가만 안 둬. 희진이 씩씩거리며 현관 도어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띠띠띠띠. 삐비빅.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뭐야? 다시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삐비빅. 아씨, 김준석, 너 비밀번호 바꿨어? 아니, 내가 왜 바꿔? 당신 생일 맞잖아. 준석이 나서서 눌러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문은 철벽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한가운데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는 너무 급해서 못 봤던 겁니다. 출입 금지 가처분 및 점유 이전 금지 신청인 박순자. 출입 금지. 이게 무슨 소리야? 희진이 악을 쓰며 딱지를 손톱으로 긁어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평소 희진이 냄새난다. 택배 똑바로 안 갖다 놓냐며 하인 부리듯 했던 그 김씨 아저씨였죠. 그런데 오늘 김씨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어깨를 딱 펴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고합니다. 뭐, 아줌마,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문 안 열어. 희진이 경비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뒷짐을 지고 차갑게 말했죠. 회장님 지시입니다. 외부인이 얼씬거리면 경찰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 우리 시어머니 말하는 거야? 그분이 무슨 회장이야. 말 조심하세요. 김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호통에 희진과 준석이 움찔했습니다. 평소 굽실거리던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회장님은 이 아파트 시행사 주인이십니다. 당신들이 살던 이 집도 회장님 명의로 된 사택이고요. 주제도 모르고 날뛰더니 꼴 좋습니다. 뭐? 라고요? 준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엄마가 이 아파트를 지은 회사 주인이라고? 그럼 우리가 얹혀 살고 있었던 건가? 당신들 짐은 내일 정리해서 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지금은 몸만 나가세요. 썩 나가요. 김 씨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슥, 슥. 희진의 얼굴에 흙먼지가 덮였습니다. 아까 순자 씨에게 뿌렸던 흙탕물, 그대로 돌려받은 겁니다. 으악, 내 집이야. 내 명품백, 내 보석들. 희진이 대문짝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멈춰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백이오 며느리 아냐? 쫓겨났나 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대하더니 천벌 받았네. 꼴 좋다. 맨날 명품 자랑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희진은 얼굴을 감싸 쥐고 도망치듯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숨었습니다. 준석도 비틀거리며 따라갔죠. 밤이 되었습니다. 놀이터 벤치. 두 사람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아까 순자 씨가 느꼈던 그 추위, 이제 이들이 느낄 차례였습니다. 그때 놀이터 입구로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하지만 아까의 그 낡은 조끼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밍크 코트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기품 있는 모습. 박순자 회장이었습니다. 준석이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가 맞나? 내가 알던 그 순대 냄새나던 엄마가 맞나? 순자 씨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또각, 또각. 그 발소리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순자 씨는 놀이터 벤치에 쭈그리고 앉은 아들 내외를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보듯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희진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자 씨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대신 김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읽어줘라. 이것들이 내 돈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김 변호사가 봉투 속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류의 제목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증여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얼마나요? 희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 내 땅, 내 건물, 내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토해내야지. 이자까지 쳐서. 순자 씨가 지팡이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쿵. 이제 시작이다. 니들이 내 가슴에 박은 대못 돈으로 갚아라. 몸으로 때우든지. 순자 씨의 눈에서 서슬 퍼런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준석과 희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건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코털이었다는 것을요. 놀이터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밍크코트 자락이 겨울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위험 있는지 준석은 감히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망났다고 불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희진이 무릎으로 기어가 순자 씨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지팡이로 희진의 손을 툭 쳐냈습니다. 탁! 손 치워라.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희진이 싹싹 빌었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순자 씨 뒤에 서 있는 김 변호사의 손에 들린 서류, 그 손해배상 청구란 글자가 무서워서 빈 겁니다. 순자 씨가 김 변호사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 보여줘. 이것들이 평생 무시했던 내 껍데기 말고 진짜 알맹이가 뭔지. 김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강남 테헤란로가 허허벌판이던 시절,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공사판 한바집에서 국솥을 젓고 있는 젊은 순자 씨, 등에는 갓난쟁이 준석이 엎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허허벌판 위에 철골이 올라가는 사진, 안전모를 쓴 순자 씨가 현장 소장에게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30층짜리 유리 빌딩, 혜성타워, 맨 꼭대기층 회장실에 앉아 결제 서류를 보는 순자 씨의 모습까지. 이 빌딩이 어머님 거라고요? 희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혜성타워, 현재 감정가 1,000억 원, 월 임대 수익만 10억입니다. 김 변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1,000억? 희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벤츠 할부금 200만 원 때문에 시어머니를 버렸는데 그 시어머니가 매달 10억을 버는 사람이었다니. 로또 1등을 제 발로 걷어찬 꼴이었습니다. 준석은 화면 속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등에서 곤히 자고 있는 자신. 엄마는 그 무거운 몸으로 1,000인분 국을 끓여 날랐던 겁니다. 엄마, 내가 못난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준석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쿵, 쿵. 하지만 순자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 떠나고 손 흔들어 봐야 매연만 마시는 법이죠. 울지 마라. 듣기 싫다. 순자 씨가 차갑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 마지막 거 읽어줘. 저것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김 변호사가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누런 종이. 유언장. 희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 아닌가. 유산 조금이라도 주겠지. 1,000억인데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그런 기대가 희진의 눈동자에 가득 찼습니다.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나 박순자는 사후 내 모든 재산인 혜성타워와 현금 자산을 박순자 재단에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한다. 쿵. 희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 아들 김준석과 며느리 최희진에게는 다음을 상속한다. 희진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상속 내역 3년 전 아파트 매입 당시 빌려준 5억 원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 이상. 라고요? 희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빚을 갚으라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증여가 아니었습니까? 차용증 쓰셨잖습니까? 공증도 받으셨고요. 이자 연 5% 합산해서 총 5억 7천만 원입니다. 당장 갚으시죠. 김 변호사가 차용증 사본을 흔들었습니다. 희진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았습니다. 내 돈, 내 1,000억. 이분이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희진이 이성을 잃고
순자 씨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희진을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희진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 이거 내 돈 내놔. 내 거라고. 추합니다. 돈에 미치면 사람이 저렇게 됩니다. 순자 씨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쯧쯧. 평생 명품으로 휘감아도 속이 썩었으니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순자 씨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은 고개도 못 들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네. 엄마. 잘 들어라. 산속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순자 씨가 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 없는 추위다.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껴봐라. 내 돈으로 따뜻했던 세상이 돈 없으면 얼마나 시베리아 벌판인지. 순자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탔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은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두 사람. 찬바람만 쌩쌩 부는 놀이터 모래밭. 가진 건 현금 5만 원과 찢어진 코트뿐. 이제 진짜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일어나. 김준석. 희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맛이 갔습니다. 찜질방 가자. 가서 생각하자. 내 돈 어떻게 찾을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돈 타령할 위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는 척하며 사실은 서로를 저주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웅성웅성. 찜질방의 소음이 시장통 같았습니다. 준석이 카운터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전 재산 4만 원 남았습니다. 희진은 구석진 토굴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눈밑은 퀭했죠. 준석이 컵라면을 들고 오자마자 낚아채듯 가져가 국물부터 들이켰습니다. 후루룩. 야, 김준석.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해봐. 엄마가 진짜 우리 고소한대? 했잖아. 수십 번 했어. 안 받으셔. 아오. 도움이 안 되네. 희진이 다 먹은 컵라면 용기를 준석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국물이 준석의 찜질복에 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부부싸움을 왜 여기서 해? 시끄럽게. 희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엄마한테 빌빌거리니까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거 아냐? 그만해. 나도 힘들다고. 준석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희진이 움찔했습니다.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1,000억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해? 우린 엄마를 버렸어. 산속에 버렸다고. 천벌 받는 거야, 지금. 지랄하네. 천벌? 돈 없으면 그게 천벌이야. 나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사니까 이혼해. 위자료 내놔. 희진이 악담을 퍼붓고는 등 돌리고 누웠습니다. 준석도 대꾸할 힘이 없어 반대쪽으로 누웠죠. 새벽 3시. 찜질방에 불이 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지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드르렁. 그때였습니다. 희진이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준석의 바지 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남은 돈 4만 원. 희진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살지. 넌 여기서 평생 썩어라. 희진이 살금살금 손을 뻗었습니다. 바스락. 지폐 꺼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4만 원. 그리고 준석이 비상금으로 꼽을 쳐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까지. 총 5만 원. 희진은 망설임 없이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의 머리맡에 찜질방 영수증 뒷면을 찢어 휘갈겨 썼습니다. 법원에서 보자. 내 인생에서 꺼져.
희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찜질방을 나갔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불었지만 희진의 도끼보다는 덜 차가웠을 겁니다. 윙윙. 청소기 돌리는 소리에 준석이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준석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희진이 없습니다. 희진아? 여보? 불길한 예감에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석이 주머니를 뒤집어 깠습니다. 먼지뿐이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영수증 쪽지가 보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꺼져. 준석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돈 5만 원에 부부의 연이 10년 산 정이 고작 5만 원에 팔려나간 겁니다. 아내는 도망갔고 돈은 한 푼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완벽한 고립. 손님, 퇴실 시간 지났는데요. 추가 요금 내셔야 돼요. 직원이 독촉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네. 아니, 어제 들어올 때 있었잖아요. 아내가 다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참나. 그럼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요. 준석은 쫓겨나듯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준석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터벅터벅. 준석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곳은 거기뿐이었으니까요. 역 구석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또각또각 쿵쿵. 그 소리가 마치 준석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신문지를 적셨습니다. 엄마, 엄마도 이렇게 추웠어? 이렇게 배고팠어?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시장 바닥 차가운 시멘트 위에서 쪽잠을 자며 느꼈을 그 한기를 준석은 이제 진짜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꼬르륵.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3일째였습니다. 준석은 물배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버리는 알바생이 보였습니다. 준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달려들었죠.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알바생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진짜.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빨리요. 알바생이 코를 막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냄새. 준석은 멈칫했습니다. 30년 전 학교에 도시락 싸들고 온 엄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학교 오지 마. 몸에서 순대 냄새 난단 말이야. 애들이 놀려. 그때 엄마는 멋쩍게 웃으며 도시락만 두고 도망치듯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냄새 나는 사람이 되어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터벅터벅 걷다 보니 어느 골목길,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서 자기 몸보다 큰 리어카를 힘겹게 밀고 계셨죠. 끽. 녹슨 바퀴 소리가 준석의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니, 엄마랑 똑같이 생긴 뒷모습이었습니다. 엄마도 평생 저렇게 일했지. 준석은 홀린 듯 고물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존심? 개나 져버렸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사장님, 리어카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젊은 사람이 사지가 멀쩡해서 폐지를 주어. 쯧쯧. 보증금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제 신분증이라도 맡기겠습니다. 제발이요.
준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은 혀를 차며 녹슨 리어카 하나를 내줬습니다. 그날부터 준석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남들이 버린 라면 박스, 냄새나는 캔, 침 묻은 신문지, 보이는 건 다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종이에 베어 피가 났습니다. 고작 박스 몇 개 줍는데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엄마는 국밥집 불판 닦는 일을 30년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려고 땡그랑 해가 저물고 고물상에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12시간을 꼬박 일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 1,000원짜리. 준석은 꼬질꼬질한 지폐 7장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벤츠 기름값도 안 되는 돈,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 이걸 벌려고 엄마는 평생 허리가 휘어라 일했던 겁니다. 준석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훔치러 간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러 갔습니다. 육개장 사발면 하나요. 편의점 구석. 준석은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으흐흑. 준석은 젓가락을 쥔 채 펑펑 울었습니다. 라면 국물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짜고 뜨겁고 서러웠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희진이랑 먹던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보다 엄마 돈 훔쳐서 사 먹던 술보다 지금 내 땀으로 번 이 1,500원짜리 컵라면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밥값이란 걸 해봤어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날 밤 준석은 지하철역 차가운 바닥에서 잠들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컵라면 국물이, 아니 뒤늦은 후회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준석은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희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준석에게서 훔친 5만 원. 그 돈은 며칠 못 갔습니다. 희진은 준석을 버리고 도망친 뒤 예전에 알던 남자에게 붙었습니다. 나 시어머니한테 10억 받을 거야. 강남 아파트도 내 거야라며 허세를 부렸거든요. 그 남자는 그 말만 믿고 며칠 데리고 놀아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뒤져보니 먼지뿐인 걸 들킨 겁니다. 뭐, 돈이 없어?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희진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소송 중이라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시끄러워. 소송?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소송이야. 내 술값이나 내놔. 남자가 희진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었습니다. 준석에게 훔쳐온 5만 원? 진작에 뺏겼습니다. 아, 살려줘. 사람 살려. 꺼져. 재수없게 당장 나가. 쾅. 문이 닫혔습니다. 희진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모텔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청소 아줌마가 혀를 쯧쯧 찼습니다. 젊은 여자가 꼴 좋게 됐네. 희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청담동 사모님 소리 듣던 최희진인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다 그 시어머니 때문이야. 하지만 원망도 배가 불러야 하는 겁니다. 사흘을 굶으니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희진은 뒷골목 식당을 기웃거렸습니다. 저기, 설거지라도 할게요. 밥만 주세요. 식당 주인이 희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화장은 번지고 머리는 산발인 꼴이 딱 봐도 갈 데 없는 여자였죠. 주방으로 들어가. 그릇 깨면 일당에서 깐다. 희진은 난생 처음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시집와서 10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해다 바치는 밥만 먹었으니까요. 달그락 달그락.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접시들. 삼겹살 기름, 김치 국물,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세제가 독해서 손등이 다 갈라지고 피가 맺혔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비명이 나왔습니다. 아파. 손이 타는 것 같아. 문득 시어머니 순자 씨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갈라졌던 그 손. 희진은 그 손을 볼 때마다 어머님, 손 좀 숨기세요. 보기 싫어요라고 면박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손이 그 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딴 생각을 하다가 기름 묻은 접시를 놓쳤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고, 저게 얼마짜린데? 식당 주인이 달려와 희진에게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차, 재수없게 아침부터 접시를 깨? 당장 나가.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꺼져. 희진은 물에 빠진 생쥐꼴로 뒷문으로 쫓겨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처박혔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 희진은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으엉,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벤츠 타던 여자라고. 천억 며느리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희진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꼴 좋다. 희진은 이제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준석에게 돌아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시어머니는 무섭고 화려했던 네일아트는 다 벗겨지고 손톱 밑엔 때가 새카맣게 끼어 있었죠. 그 여자의 말로는 그 어떤 동정심도 들지 않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뒷골목.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폐지 수집상들 사이에서 김 반장으로 통하는 남자 준석입니다. 김 반장, 오늘도 1등이네. 잠도 없어? 지나가는 고물상 트럭 기사가 아는 척을 합니다. 준석이 씩 웃으며 모자를 고쳤습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탔고 볼살은 쏙 빠졌습니다. 하지만 눈빛, 그 흐리멍덩하던 눈이 아닙니다. 도끼가 빠지고 대신 단단한 심지가 박혔습니다. 준석은 리어카를 세워두고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확인합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두툼하게 든 봉투. 지난 1년 동안 컵라면만 먹으며 악착같이 모은 100만 원입니다. 엄마, 저 갑니다. 준석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해성빌딩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흙 묻은 작업화 자국이 남았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서려다 준석의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거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눈빛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회장실 앞. 비서실장인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다가 준석을 발견했습니다. 김준석 씨? 김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1년 전 5만 원 때문에 아내에게 버림받고 울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준석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 없으시면 못 만납니다. 돌아가세요. 만나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년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못 기다리겠습니까? 준석은 복도 의자에 각 잡고 앉았습니다. 때를 쓰거나 소란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회장실 안. 순자 씨는 모니터 화면으로 복도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입니다. 작업복은 낡았고 손은 트다 못해 갈라져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모니터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손이 이제야 사람 손이 됐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아직 빚이 남았습니다. 돈 빚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의 빚말입니다. 띠링. 순자 씨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 돌려보내. 네. 회장님, 그래도 1년 만인데. 돌려보내라니까. 눈에 아직 서름이 남았어. 진짜가 될 때까지 더 굴러야 돼.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 변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기 싫다고 하십니다. 돌아가시랍니다. 준석은 실망한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 안의 봉투를 김 변호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전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1차 상환금입니다. 100만 원. 제가 폐지 줍고 공사판 뛰어서 번 돈입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땀의 무게였습니다. 전해주세요. 갚는데 평생 걸리겠지만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건강하시라고요. 준석은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준석이 떠나고 김 변호사가 회장실로 들어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순자 씨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들, 폐지 냄새, 땀 냄새, 파스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돈 냄새를 맡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흑, 내 새끼, 이제야 밥값 하는구나. 순자 씨는 그 돈을 금고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1000억짜리 빌딩 문서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준석. 찬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해성 빌딩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준석은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가자. 아직 멀었다. 준석의 힘찬 고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준석은 이제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승합차 한 대를 모는 준석 환경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셋이나 뒀죠. 물론 작업복은 여전히 입고 다닙니다. 사장이 제일 먼저 걸레를 들어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 역대 최고입니다. 거래처 2군데 더 뚫었습니다. 직원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준석이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회식이다. 삼겹살 배 터지게 먹자. 따르릉. 그때였습니다. 준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준 변호사. 3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준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했습니다. 보세요. 김 사장님. 마음에 준비하시고 오셔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쨍그랑.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석은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트럭을 몰고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엄마, 엄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준석. 숨을 헐떡이며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순자 씨. 3년 전 놀이터에서 호령하던 그 여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작고 늙고 앙상한 노인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준석이 침대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 씨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왔니? 내 아들.
목소리가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준석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손보다 더 거칠고 차가운 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돈 갚느라고. 떳떳하게 오고 싶어서. 준석이 엉엉 울었습니다. 순자 씨가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렸지만 아들의 얼굴에 핀 검버섯과 주름이 보였습니다. 고생한 흔적. 훈장이었습니다. 아니다. 안 늦었다. 내 새끼 사람 됐네. 진짜 사람 됐어. 준석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직접 깎은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반질반질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제가 틈틈이 깎았어요. 엄마 지팡이 낡았잖아요. 이제 이걸로 저 때리세요. 네. 일어나서 저 좀 때려주세요. 순자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쁘다. 참 이쁘다. 의사가 들어와 회진을 돌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준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날이 좋았습니다. 준석은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등을 내밀었죠. 엄마 업히세요. 저 이제 힘 좋거든요. 쌀가마니도 2개씩 날라요. 아이고 무거울 텐데. 늙은이 냄새 나는데. 무겁긴요. 엄마가 저 업어 키운 거에 비하면 깃털이죠. 그리고 냄새 안 나요. 엄마 냄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예요. 준석이 엄마를 번쩍 업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짐처럼 느껴졌던 엄마가 사실은 이렇게 가벼운 존재였다니. 병원 정원을 걷는데 순자 씨가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평양처럼 넓은 등짝. 30년 전 자신이 업었던 그 코올리게 꼬마가 언제 이렇게 커서 어미를 업어주는지. 준석아. 네 엄마.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내 아들 해줘서 고마워. 순자 씨의 뜨거운 눈물이 준석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준석도 걷다가 멈춰섰습니다. 흐느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저 안 버려주셔서, 끝까지 사람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햇살이 부서지는 병원 정원. 아들의 등에 업힌 어머니.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3년의 세월,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진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보글보글. 가마솥에서 국밥 끓는 소리가 구수합니다. 뚝배기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정겹습니다. 자, 여기 국밥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강원도 정선 산골. 3년 전 순자 씨가 버려졌던 그 폐가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간판 이름은 순자네 무료급식소. 박순자 씨가 재산을 털어지은 곳입니다. 준석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나르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사장이지만 주말마다 내려와 여기서 봉사를 합니다. 순자 씨는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아이고, 회장님 아드님이 직접 서빙을 다 하네. 복 받겠어. 동네 할머니들이 칭찬을 건넵니다. 준석이 넉살 좋게 웃습니다. 에이 할머니, 저 회장님 아들 아니에요. 그냥 여기 머슴입니다. 머슴. 밥값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깔깔깔. 머슴치곤 인물이 훤하네. 급식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찬바람만 쌩쌩 불던 3년 전 그날과는 딴판이었죠. 사람 냄새, 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유리문 밖에서 누군가 기웃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꾀재재한 패딩 점퍼에 머리는 떡진 여자. 배가 고픈지 침을 꼴깍 삼키며 국밥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쟁반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공짜니까 드시고 가세요. 여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희진? 희진이었습니다. 전처 희진. 얼굴엔 때가 묻어 있었고 손은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청담동 사모님이라며 떵떵거리던 그 여자가 이제는 밥을 구걸하러 온 겁니다. 준석 씨? 희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쪽팔렸겠죠. 죽고 싶었겠죠. 자기가 버린 시어머니가 지은 급식소에 밥을 얻어먹으러 오다니. 희진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준석이 희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희진이 움찔 멈췄습니다. 욕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준석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가 든 포장 용기였습니다. 가져가. 먹고 살아. 준석이 봉지를 희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너, 나 안 미워? 내가 너 돈 훔쳐서 도망갔잖아. 희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준석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미웠지. 많이 미웠지. 근데 너 아니었으면 나도 평생 쓰레기처럼 살았을 거야. 내 덕분에 나도 사람 됐으니까. 밥 한 끼는 준다. 준석의 말에 희진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기가 버린 남자는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자기는 밥 한 끼에 목숨 거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이보다 더한 복수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잘 살아라. 준석은 뒤돌아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순자 씨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밥은 먹여보냈냐? 네.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잘했다. 내 아들 진짜 다 컸네. 순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준석도 엄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눈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 가족이라는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폐가였던 이곳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돈이 참 무섭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끊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괴물로도 만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준석 씨를 보셨죠? 사람을 진짜 사람답게 만드는 건 1,00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언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찬바람을 맞고 계실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엔 쑥스럽더라도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가 1,000억보다 더 값진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순자 씨와 준석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셨다면, 그리고 두 사람의 따뜻한 앞날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춥고 외로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봄 햇살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